네, 여기는 포항의 웅신 싱크빅이고요. 이제 일부 강의를 바로 들어가자면은, 제가 이제 도입부에서 창의성, 창조성이 왜 그렇게 강조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직업 환경이 지금 미국에서 30년 동안 직업 환경의 변화 도표가 있어요. 저 슬라이드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면 지금 직업 환경이 어떤 우리 아이들의 미래하고도 직접 관련되는, 우리 자신들하고도, 우리 자신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하고 관련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하고 로봇의 등장이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직업 환경에. 그러니까 그 로봇이라는 건 결국 자동화죠. 그러니까 로봇이 직업 환경에 영향을 준 건 뭐냐면, 꽤 괜찮은 월급을 받는 몸을 쓰는 직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래서 다 이제 거기서 실업이 되는 거죠. 실업자가 되는 거고, 쭉쭉쭉 내려오면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만 남냐면 낮은 시급의 노동자하고 낮은 시급의 개별 서비스만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다지 좀 이렇게 그거를 초어라 그러죠. 초어, 뭐 허드렛 일 같은 거, 그런 게 남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한다든가 이런 거, 용역, 허드렛 일들이 남게 되고, 그 나머지 꽤 월급을 받았던 직업들은 로봇이 다 차지를 하게 되는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지금 그 실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인 자동차하고 택배 해주는 로봇이에요. 택배까지 이제 로봇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위쪽 직업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위쪽 직업은 어떻게 됐느냐면, 컴퓨터가 나온 이후에 또 역시 실업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회계 보는 일이 내 컴퓨터가 대신해주게 되고, 비서하는 것도 내 컴퓨터가 대신해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꽤 고연봉이었던 사람들이 직장을 이제 잘리기 시작해요. 잘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IMF 수석 경제학자였던 라구람 라잔이라는 경제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포트라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느냐 원인을 이 사람이 추적을 한 거야. 마지막에 보니까 교육격차에서 왔다는 거예요. 교육격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층부, 직업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창의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인사관리를 해야 되고,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집단의 그런 어떤 창조 집단에 들어가는 데에 하나의 장벽이 존재를 하는데, 그 장벽이 뭐냐면, 상류층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거하고 중산층 이하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 자체가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하고 이제 곧 인공지능이 나오면 더 심각해집니다. 컴퓨터가 뺏는 직업들이 누구의 직업을 뺏느냐? 중산층 이하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의 직업을 뺏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상류층, 특파원 자녀, 외교관 자녀, 어렸을 때 외국어 3개씩 하고, 책 읽는 게 취미야. 막 도서관을 막 싹 쓸어서 책을 읽고, 너무 창의력이 뛰어나. 타고난 DNA도 너무 좋아. 이런 애들은 계속 높은 월급을 받는 직장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컴퓨터가 여기까지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얘는 교육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적당히 교육받은 그 중산층 밑에 아이들, 물론 이 밑에 아이들 중에 천재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일단 그 인풋 아웃풋 교육받은 정도로만 얘가 성장했다고 쳤을 때 그 정도의 교육받은 애들은 계속 직업에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담보대출로 주택을 샀는데 산 다음에 내 자식이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갚냐고.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금융의 여러 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경제부흥, 저금리로 막 대출해주고 카드 주고 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막 했지만 결국에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교육 격차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입의 격차가 생겨버린 거예요. 수입의 격차.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이 더 좋은 직장을 잡게 되고 계속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계속 실업자가 되고 열심히 사는데 전부 시급이 낮아. 담보 이자를 낼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승전국식 사회라는 책을 보면은 그러면 이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미국 책인데 교육하고 조세하고 의료보험이에요. 근데 조세하고 의료보험은 조금 우리가 지금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냐면은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교육밖에 없어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교육 중에서도 영어 공부하고 독서하고 어휘력을 늘리는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수학보다 더 중요해요. 갈수록. 어쨌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해야 될 당장의 2014년에 여러분 그 경제 용어 중에 그 테이퍼링이라는 게 있어요. 테이퍼링이라고 양적 완화 축소라고 그러는 건데 돈을 막 이제 풀었어요. 이게 경기 죽을까봐 풀다가 이제 돈을 조금 덜 풀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돈을 조금 풀면서 이자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자를 올려야지 그 대출했던 걸 얼른 갚아버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못하거나 하잖아요. 은행에서 이자가 높으면 그래서 돈이 풀리는 걸 그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미국에서 이자 올리면 우리나라 대출 이자가 똑같이 올라가요. 지금 빚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건 그게 당장에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되는 문제고, 자 그걸 떠나서 거시적으로 우리 그 전체 인류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기후변화하고 양극화하고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뭐가 문제냐면은 곧 인공지능하고 인간형 로봇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의대를 가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미 영국에서는 그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컴퓨터가 훨씬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의사보다. 그래서 의사가 컴퓨터한테 조언을 구해요. 내 진단이 잘못됐을까. 그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챙기는 그 컴퓨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까지 챙기다가 이제 그 작은 걸 챙기면서 이제 생각까지 해, 컴퓨터가. 그러면은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이게 2012년에 양자 컴퓨터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작년부터 양자 컴퓨터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이 본격화됐어요. 슈퍼컴퓨터가 이 교실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 차이는 뭐냐면은 이 교실만 했던 컴퓨터가 인간의 세포 하나 크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 of everything, 인터넷 of things라고 해요. 모든 것이 그 지성을 가진 인터넷을 웹 2.0이라고 하거든요. 웹 3.0까지 나오고 인터넷 자체가
커다란 지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물건에가 그 지성을 가진 인터넷이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가 택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최근에 그 연재되고 있는 조선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삼성이 없는 한국이에요. 곧 보셨을 거예요. 삼성이 우리 앞으로 좀 돈 벌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발표를 했어요. 주가 떨어지고. 그럼 삼성의 다음 성장 동력이 뭘까요? 그 중에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원격 의료라는 겁니다. 원격 의료. 근데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삼성은 돈이 더 필요해요. R&D를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료 분야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 국가 경제로 봤을 때는 누군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돈이 좀 몰릴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돈이 몰렸기 때문에 달러 로켓을 띄운 거거든요.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마트카. 그런데 자, 현대가 구글하고 손잡게 되거든요. 구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드웨어 기업으로 바뀌어버려요. 소프트웨어. 굉장히 그 고부가 가치를 얻는 것은 미국 기업이 갖게 되고, 우리는 그냥 그 하청업체처럼 그냥 기계를 만드는 방식.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삼성하고 현대가, 우리나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작은 그 중소기업을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시동을 걸었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부터 이제 기초부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그래서 뭐냐면요. 지금은 스카이를 나온다고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글로벌 인재 경쟁이에요. 지금은. 글로벌 인재 경쟁. 그리고, 위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그리고 단순 노동이라든가 별로 돈 안 되는데 거의 내가 봉사하다시피 일을 해야 되는 직업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나라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게 뭐냐면 귀농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농. 왜 나타나냐면 도시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곡물가가 올라갑니다. 귀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부동산 투자에 잘하는 사람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값이 올라갈 거니까. 관광지 땅값은 이미 다 올라갈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제 경제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갑니다. 축소경제라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상적인 경제는 항아리 모양이에요. 중산층이 두터운 경제예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 KBS 3부작 부국의 조건을 꼭 한번 보세요. 부국의 조건의 다큐멘터리, 파노라마, KBS 파노라마인데, 그게 원작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본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두터운 건데, 요게, 어떻게, 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칵테일잔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적었던 그 하층민이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중산층이 홀쭉해져 버렸어. 그리고 그동안 창의적 인재를 흡수하는 대기업이라든가, 결국 창의적 인재가 그 기업에 안 들어가면요, 그 기업 돈 못 벌어요. 기득권 쪽에가 이익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 다음 상황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이제 앞으로 미래. 이제 막 성장을 해야 되느냐, 분배를 해야 되느냐, 둘 다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복지를 안 하면 이제 표를 안 찍어줍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지
복지제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래시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와인이 모래로 바뀌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냥 더 많아져요. 대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돼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삼성현대가 맡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또 그 창조성을 가진 기업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있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럼 제 역할은 뭐냐? 제 역할은, 강사로서의 역할은 뭐냐면은 모래시계를 뒤집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래시계를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래 경제는 이렇게 갑니다. 냄비 뚜껑으로 가요. 아주 극소수의 창조 집단만이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평준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대기업도 이제 돈 많이 못 벌게 되고, 여기 밑에 있던, 칵테일 일자 밑에 있던 이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도 이제 제도적으로 복지제도가 강화되면서, 미래학자들 예측이에요. 강화되면서 조금 더 살기 좋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냄비 뚜껑 경제로 가게 되면은요, 의사나 청소부나 월급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떤 의사가 돈을 많이 벌까요? 의료 분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창조성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문대를 가도 창조성이 없으면 직업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그 창조성을 키우려면은 또 결국에는 아무튼 지금 그 2부 강의에서 이제 좀 더 일부는 이제 이걸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의 창조성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누구를 뽑는 거하고,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거하고, 우리 국가가 얼마만큼 성장하는 거 다 관련되어 있는 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복지라는 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복지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회복 탄력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태교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편도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피해망상증에 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도전을 못하게 돼요. 이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기반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경쟁교육으로 가고 있냐면은, 명문대를 안 가면 돈을 못 벌 것 같아.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 보니까 막 노숙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학부모님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공부하게 되면 창의성만 계속 안 좋아지게 됩니다. 창의성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해서 스카이는 보냈는데 실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중졸, 고졸 실업자하고 스카이 나온 실업자하고 누가 더 불행합니까? 그 집안, 어떤 집안이 더 불행해질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 자, 그게 이제 복지혁신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거하고 한 인간에게 회복 탄력성이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두뇌에서 오피오이드계라는 신경망이 있는데, 거기서 엔돌핀을 얼마나 적절하게 내보내주느냐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나 괜찮아질 거야. 나 사업 망했는데, 제가 빚이 1억까지 있었어요. 1억. 지금 800만 원 남았어요. 빚이 1억 있었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와, 빚 갚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빚이 내가 뭐 술 먹고 이런 빚이 아니라 남들 빌려준 돈, 못 받은 거, 이자 18%짜리를 빌려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거 갚아야 되는 돈인데, 나 이거 18%짜리야. 아, 빌려줘. 급하니까. 빌려주면 안 들어와. 그럼 나 이게, 그렇게 해서 800만 원 빌려주고 2천만 원 갚았어요. 10년 동안. 왜 이자가 18%잖아. 와, 그 과정에서 제가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제가 인간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드시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교육혁신, 교육혁신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적을 못 올리는 애들은 멍청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맞춤 교육이 안 돼서 못 올리는 거예요. 맞춤 교육이 안 돼서. IQ, 우리 애들 머리 좋아 보이는데 왜 얘가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지? 맞춤 교육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학원도 잘 안 해주고 학교도 잘 안 해줘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이에요. 경쟁에서 협력으로 가지 않으면 왜 창조성이 살아나지 않는가? 지금은요, 노벨상도 공동수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서너 명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연구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대과학이. 그래서 여러 명이 협업할 수 있는 문화가 없는 국가는 노벨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그런데 교육, 아이들이 청소년기부터 경쟁적인 문화를 계속 학습을 해서 핀란드처럼 그렇게 같이 협동하는 어떤 팀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안 들이면은 뭐 대학교 가서 갑자기 생깁니까? 협업 능력이? 안 되잖아요. 결국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창조성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 맞춤 교육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인간은 10살이 넘게 되면은 자기가 충분히 쓰지 않는 시냅스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해요. 프루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지 알죠? 가지치기 척척척척척 나무 가지 막 치는 거. 그게 10살이 넘으면 급속도로 성장,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데 저것을 다시 살려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거 30살 넘어서 20살 넘어서 힘들어요. 10살부터 20살 사이에 시냅스가 그러면은 그 시냅스가 가지치기를 안 하고 더 굵어지고 더 창의성이 생기고 더 영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맞춤 교육의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운 걸 줘버리면 얘는 포기하게 되고 시냅스를 안 쓰게 되거든요. 맞춤 교육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살부터 20살 때까지 IQ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IQ가 낮아진다는 거는 두뇌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성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물망처럼 아주 촘촘하기보다는 아무튼 튼튼한 연결. 이게 시냅스가 이렇게 굵어지거든요. 연결되면 이렇게 해서 굵어질수록 그 정보가 여러 가지 정보의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기부여의 문제하고 맞춤 교육이, 동기부여는 여기 나오잖아요. 동기혁신이. 동기부여 자체도 약간 좀 혁신이 될 필요가 있는데, 한국 아이들이 미국의 명문대에 가서 중도 탈락을 하는 원인을 미국에서 중도 탈락률이 높으니까 왜 그럴까 얘네들이. 그러고서 그걸 뭐 무슨 콜롬비아 대학인가 어디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No long-term life goal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기 인생에 큰 목표가 없대. 자기 인생에 큰 목표가 없으면요 초월적 인내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초월적 인내심. 아니야, 내 꿈은 이건데.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벨 평화상인데 내 꿈은. 그런 목표가 있어야 초월적 인내심이 나오거든요. 그 힘든 과정, 내가 이 담을 넘지 못하면은 저기까지 절대 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큰 목표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기 자체가 자기의 가족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개인적인 출세
규모가 너무 작아요. 꿈의 크기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사회, 한국, 국가 이렇게 돼야지 초월적인 인내심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은 기버의 정 테이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훨씬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훨씬 이상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를 모은 책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꿈을 크게 갖고 좀 더 유태인 교육의 이 핵심이 이거예요. 유태인 교육의 핵심. 유태인 교육의 핵심 딱 두 가지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신이 나한테 맡긴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래서 계급장이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 자기 자녀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신이 나한테 맡겼어. 나 얘를 굉장히 잘 성장시켜가지고 사회에 내보내야 될 지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신의 사자야 완전히. 거기에 사부르타라는 계급장 떼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교수와 제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가치관에서. 인격이 하나의 영혼으로서 다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한테 반말을 하잖아요. 길거리에서도.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들한테 반말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다 존댓말입니다. 그 느낌이. 네, 이스라엘은 말 몰라서. 다 존댓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대교 경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의무라는 게 나와요. 인간의 의무는 신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것이 인간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생 공부해야 된다. 이게 유대교 경전에 딱 나와. 나이 먹어도 공부해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계속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럼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이 지구의 고민이 내 고민이야. 거기는 아예 마인드가 그래요. 이 지구의 고민이 내 고민이라니까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야.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초월적인 인내심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아를 떠난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어떤 감사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스트레스 회복이 너무 빨라요.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물질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 출세라든가 나 박사학위 따고 가가지고 한국에 가서 교수 돼가지고 말이야. 교수 타이틀 막 명하고 무슨 대학 교수 뭐 이런 정도의 마인드 가지고는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몸에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그래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니 내가 이 고생까지 해야 돼? 미국까지 딱 갔어. 좋은 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미국까지 그랬더니 딱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막 그때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학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명문대 안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해가지고 여기 왔구나 이 정도의 마인드 가지고 초월적 인내력이 안 나온다니까요. 피곤해서 공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기 자체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동기를 굉장히 꿈을 크게 갖고 나는 기버가 되겠다. 나는 성공을 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내 여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꼭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동기가 그냥 생기냐고요, 이게. 이게 부모님이 약간 뭐랄까 모범이 돼야 됩니다. 네, 그 측면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맞춤 교육의 문제는 두뇌로 봤을 때는 자기주도성의 문제입니다. 자기주도성. 그래서 학교제도는 이제 학교제도의 문제가 특히 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등학교 때 자기주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평생 그 도파민 회로, 창의성의 물질, 그 다음에 긍정성의 물질인 도파민 회로가 타격을 입게 돼요. 근데 사실 도파민 회로는
3살부터 7살 사이에 더 가장 왕성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엄마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만들어지죠. 자기주도성 이때 만들어요. 물론 이제 이때 문제가 없는 애들도 학교 가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맞춤 교육하고 이 자기주도성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래도 이 현재 교육제도 속에서 자기주도성을 갖고 쭉 나가는 애들이 있죠. 좌절하지 않고. 그런 애들이 이제 회복 탄력성도 좋고 이 도파민으로 자기주도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바탕이 됐을 때 이 동기가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게 종교적인 신념이든 뭐든 간에 자기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를 내재적 동기라고 하거든요. 이 내재적 동기가 우러나오지 않으면 몰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넘어가야지 창조성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그래서 이 창조성의 단계로 가려면은 이 컬처라는 문화가 받쳐줘야 되고요. 뭐 교육제도, 복지제도 같은 게 받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캐릭터, 한 개인의 그 회복 탄력성과 자기주도성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 성격. 그리고서 끊임없는 호기심, 큐리어서티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창조성의 3C라고 해서 큐리어서티하고 캐릭터하고 컬처.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토니 와그너가 하버드대 교육을 연구하는 교수예요. 이노베이터의 탄생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썼거든요. 토니 와그너가 동기부여가 되는 애들을 돼서 혁신을 하는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한 거예요. 뭐가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시키느냐 해서 이 P 3개를 부릅니다. 이 사람이. 플레이하고 패션하고 퍼포스다. 플레이, 놀 줄 아는 거하고 패션, 열정하고 퍼포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 여러 번 왔던 그 세계은행 총재 김용 씨가 여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킵니다. 아, 이거 3개만 가지고 안 돼. 이거 3개 가지고 안 되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인내력, 페이션스다.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김용 씨 의견에 찬성하지 않고 저는 여기다가 뭐를 붙였냐면 프랙티스, 연습, 반복적인 일상적인 내가 뭐 하루에 2시간씩 뭐 할까 하면 계속 2시간씩 뭐 하는 뭐 그런 거. 프랙티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래서 4가지의 P를 플레이, 패션, 퍼포스,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M을 결합시켰어요. M. 뭐냐면은 자, 놀긴 노는데 8살까지 우리 애들이 놀잖아요. 그죠? 근데 좀 주로 노는 시기잖아요. 이 노는 시기에 누구랑 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랑 노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또 사실 얘기할 텐데. 그래서 엄마는 멘토가 돼야 돼, 멘토가. 주로 엄마랑 같이 노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건 2부 강의에 제가 얘기할 거고요. 2부 강의 이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다음 패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감동을 받지 않으면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얘가 뭔가에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감동받는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거기서 동양적인 자수성가의 가장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요. 효심이 깔려있어요. 효도하고 싶다. 근데 그 효심이라는 건 어디서 나올 거야? 절대 잔소리하는 사람한테는 효심이 안 생겨요. 효심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효심은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들판에 나가서 공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나 뭐 학원비 주려고. 근데 어느 주말에 엄마 아빠가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가 중간고사가 일주일 후지만 너가 엄마 아빠 공장에 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농장에서. 아니면 청소부다. 미화원이다. 명절 지나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러다가 내가 골병 들겠으니까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와서 쓰레기를 좀 같이 치워줘라. 그래서 다시 이제 초등학생 딱 갑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쓰레기를 치워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거기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힘든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 존경심이 생기려고 하는 걸 자꾸 깎아먹는 게 잔소리예요. 할 때마다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야. 하나둘씩. 의구심이 안 생겨. 그럼 이 프랙티스 페이션스가 안 생깁니다. 아, 내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계속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 비교적 과묵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부모가 굉장히 힘든 일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효심하고 그 인내력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멍청한 그 부모가 뭐냐면 막 힘든 일을 하면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면서 너는 있잖아 궁금하네. 이 일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얘한테는 패션이 생기지 않는 애가 돼버려요. 나중에. 이게 안 생겨요. 열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왜 장승수처럼 노가다를 하도 하다 보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책상에 8시간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책상에 가장 오래 앉아있는 그 최대치가 있어요. 최대치. 그게 17시간에서 18시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책상에서 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책상에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하는 그 다음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고3 때. 네. 초등학교 때 육체적으로 힘든 경험을 하지 않으면 패션이 안 생겨요. 또 하나,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배고픔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굶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굶어보는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캠핑을 가는데 일부러 음식을 조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엄마가 가기 힘들면은, 여기서 또 그 얘기 해야 되겠네. 미국에서 세트 성적이라든가 창의성이 높은 애들을 그 부모의 지위를 일정하게 골라서 이혼하고 새 가정을 꾸린 부모의 애들하고 이혼하지 않은 정상적인 화목한 그 애들을 조사를 했더니 이상하게 이혼한 애들이 창의성이 높고 그 수능 점수가 좋은 거예요. 세트 성적이. 그래서 이제 또 학자들이 미국은 별거 다 연구하잖아요. 왜 그러지 않아요? 거기 연구비가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를 막 했더니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혼한 부부는 첫 번째 우리 되게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스펙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집안을 보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스펙이 너무 없어가지고. 스펙을 보고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결혼은 성격이라든가 자기하고 휴식의 방법이 비슷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하고 살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재혼할 때는 술 한잔 하는 사람 너무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랑 좀 뭔가 맞는 사람이랑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는 그 문화가 비슷한 사람끼리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미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집에 시험 맞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모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체험의 다양성이 양극성을 띠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힘든 체험도 해보고 고급스러운 오페라도 보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혼한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체험의 극성이 굉장히 크다. 체험의 폭이 크다. 다양성이 크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의성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창의성이 좋다라고 그 학자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혼은 하지 마시고 해법은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강조하는 거, 엄마 체험과 아빠 체험을 분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끼리 묶어서 초등학교 때까지 남녀의 구분을 하시면 안 돼요. 여자애든 남자애든 같이 보내는 겁니다. 캠핑을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여자들 화장해야 되고 막 일주일 동안 캠핑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아빠들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보내서 거기서 직접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고 막 일주일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응? 배고픈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이런 식으로 배고픔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등산을 하더라도 라면 쪼가리 몇 개를 가지고 가서 등산하고 내려올 때 너무 배가 고픈데 한 가족이 야 라면 4쪽 이걸 나눠 먹자. 이거 먹고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부모가 같이 굶지 않으면 아이들은 체험을 못합니다. 굶는 체험. 같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공정했을 때 그 체험이 인내심으로 가게 됩니다.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굶게 되면은 인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처로 가게 됩니다. 상처로. 그 범죄 의욕이 있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해야 되는 거. 아무튼 퍼포스라는 것은 감동이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오는 거고, 목적이라는 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목적, 결국에는 신과 함께 지구를 개선시킨다라는 그 유태교 경전에 나오는 어떤 그런 목적, 그런 것들이 끝까지 좀 자기를 이끌어주는 목적이 돼요. 이기적인 목적은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당신 어떻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어디서 이상하게 에너지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로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신체를 측정해보면. 그 테니스 선수들 스포츠 과학에서 측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1등하고 2등의 차이를 측정해봤어요. 피에서 젖산 수치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1등하고 2등의 그러니까 왜 모든 기량이 똑같은데 왜 쟤는 꼭 금메달을 따고 왜 얘는 은메달, 동메달밖에 못 따느냐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피를 측정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피로회복 속도가 달라요. 기량은 똑같은데 지쳐버리는 거예요. 1라운드, 2라운드 해야 되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인드가요, 즐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거 하는 게 너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지치질 않아요. 그런데 적당히 즐거운데 그 목적이 약간의 자기 이기성이 있다. 그럼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못 올라가야 돼요. 탁월한 창조성을 갖는다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계속 직업이 줄어든다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공부 리스크라는 건데, 미국에서는 30년 동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공부를 많이 할수록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하게 공부를 많이 시킬수록 집안이 가난해져. 아까 그 문제. 교육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없어. 나오는 게. 지금 대학교 보낼 때까지 3억이 들어가거든요. 3억이 들어가는데 대학 이후에 취업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평생 연봉을 얼마 버나 그랬더니 평균이 30% 정도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3억을 들여서 평생 1억밖에 못 벌어요. 지금 평균이. 이게 바로 공부 리스크라는 겁니다. 공부 리스크. 공부를 할수록 집안이 이상하게 가난해져. 그럼 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메타볼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메타볼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번데기에서 나비로 성충이 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한다는 것, 연습을 한다는 것은 메타볼릭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등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등생은 시험 때나 시험 보지 않을 때나 공부량이 똑같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 많이 했다가 아닐 때도 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볼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적인 노력 자체가 일상화되는 겁니다. 나의 그냥 자기 몸에 배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프랙티스, 연습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몸에 배는 그런 프랙티스가 되지 않으면 탁월성을 이루기가 정말 힘들어요.
죽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 CEO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문자 해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강의를 듣는 것보다 책을 보는 게 정보 습득 속도가 최소한 50배가 빠릅니다. 50배가. 근데 이게 트레이닝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빨리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잡지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약 2만 배가 빨라요. 강의 듣는 사람보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여기서 독서가 굉장히 그 독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습득 속도가 2만 배가 빠르기 때문에 약 2만 6천 배로 나옵니다. 2만 6천 배.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책을 보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자료를 보고 잡지를 보고 신문을 보지 않으면 보지 않고 어디 투자해야 돼 내지는 수동적인 공부 있잖아요. 학원에서 배우는 수동적인 공부 2만 배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부 마치고 좀 쉬고요. 한 5분만 쉬고 또 바로 할까요? 아니 쉬지 말까요? 5분만? 그냥 할까요? 그래도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요.